남조선 남자랑 무슨 사회야? 당장 불어. 평양으로 끌려가고 싶나?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손이 묶인 채 살려달라 외치는 이 여성.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2018년 태국 방콕 밤 11시 북한 해외식당 2층 비밀 조사실. 형광등 하나만이 방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었다. 여자는 손을 뒤로 묶인 채 낡은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 왼쪽에는 시퍼렇게 번진 멍 자국. 손등에는 노란 피멍이 번져 있었다. 조명 하나가 그녀의 얼굴만 비추고 있었다.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하지만 이곳은 무대가 아니었다. 신문실이었다. 총지배인이 천천히 그녀 주위를 돌며 걸었다. 50대 중반, 회색 인민복을 입은 남자. 표정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냉정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 동무. 이제 그만 말하는 게 어떻겠나? 정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총지배인이 계속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공화국 인민은 당과 조국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가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던진 것은 작은 종이 쪽지. 손바닥만 한 크기. 구겨진 흔적이 있었다. 거기에는 딱 두 문장이 적혀 있었다. 총지배인이 또박또박 읽었다. 다음 주 일요일 당신을 데리러 갑니다. 정민이도 태국에 도착합니다. 한국인 남자의 글씨지? 정혜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녀의 동생 이름. 정민. 총지배인이 처음으로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정혜야. 너 남조선 놈하고 내통해서 동생까지 탈북시키려 했지?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총지배인 동지, 저를 한국 남자를 유혹한 간첩으로 의심하시는 건가요? 총지배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정혜가 계속 말했다. 그 사람이 절, 그리고 제 동생을 구해주려 한 사람입니다. 총지배인이 차갑게 물었다. 구해? 뭘 구해? 정혜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제가 탈북하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동생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랑한 것 뿐이에요. 총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가 비웃듯 말했다. 사랑? 동생을 살린다고? 정혜, 너는 당에서 선발한 예술인이다. 조국의 얼굴이라고. 그런 내가 남조선 놈과 짜고 동생을 탈북시키다니. 그는 다시 차분해졌지만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오늘 밤 안에 말 안 하면 평양으로 보고할 것이다. 너와 네 동생 모두. 정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평양으로 보고된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 정민도.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밤 죽든 살든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정민이를 만나야 한다. 이것은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다. 태국 방콕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일하던 한 여자가 한국인 손님과 사랑에 빠져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달려간 이야기.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동생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쓴 이야기. 제1장 해외 파견 꽃 파는 처녀들. 2017년 봄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최종 선발식이 열렸다. 100명의 지원자 중 단 12명만이 선발되는 자리. 해외 파견 식당 예술인.
북한 정권에게 이들은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었다. 이들은 조국의 얼굴이었다. 외화벌이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체제 선전의 도구였다. 무대 위 27살의 정혜가 서 있었다. 키 165cm, 긴 생머리, 도톰한 입술. 그녀는 평양예술학교 출신으로 노래, 춤, 서빙까지 모두 가능한 복합형 인재였다. 선발위원이 권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김정혜 동무. 정혜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선발위원이 계속 물었다. 동무는 당에서 선발한 예술인으로서 해외에서 조국의 명예를 드높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혜가 또박또박 대답했다. 예. 저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선발된 순간 정혜는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순수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절박한 목표가 있었다. 동생 정민의 약값을 보내는 것. 정민. 정혜보다 5살 어린 22살. 심장 판막증을 앓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 판막이 약했다. 약만 꾸준히 먹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북한에서 그 약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돈이 필요했다. 달러가 필요했다. 정혜와 정민, 두 남매에게는 부모가 없었다. 아버지는 정혜가 15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3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정혜는 부모 역할을 해야 했다. 18살 누나가 13살 동생을 키웠다. 정혜는 출국 전날 밤 평양의 작은 집에서 정민과 마주 앉았다. 정민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약간 창백했지만 밝게 웃고 있었다. 정민이 말했다. 누나, 태국 간다며? 방콕? 정혜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응, 3년 계약이야. 그동안 돈 벌어서 네 약값 다 보낼게. 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누나, 나 괜찮아. 약은 내가 어떻게든 구할게. 누나가 거기서 고생할 텐데. 정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해. 중국산 약은 비싸잖아. 내가 달러 벌어서 보낼게. 정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 정말 3년 후에 돌아올 수 있어? 정혜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생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물론이지. 누나 약속할게. 3년 후에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너 건강해야 해. 정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누나, 나 없으면 외롭지 않아? 정혜가 동생을 안으며 말했다. 외롭지. 하지만 참을 수 있어.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두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다. 세상에 서로밖에 없는 두 사람. 2017년 5월. 정혜는 동료 11명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향했다. 북한에서 태국으로 가는 직항은 없었다. 베이징을 거쳐 14시간의 비행.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북한 밖 세상을 보았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정혜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정민아, 언젠가 너도 이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하지만 그때 정혜는 몰랐다. 1년 후 정민이 정말로 이 하늘을 날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탈북자로.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습하고 더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5월의 방콕은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공항 밖에서 총지배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총지배인이 엄격하게 말했다. 동무들,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이자 왕정 국가다. 태국은 남조선과 수교국이다. 즉, 남조선 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란 말이다. 정혜와 동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다.
총지배인이 계속 말했다. 태국은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남조선의 영향력도 강하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그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경고했다. 우리는 당의 대표로 왔다. 규율을 잇는 순간 동무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규율을 어기면 재교육 수행이라는 것. 식당 이름은 평양의 봄. 방콕 시내 수쿠밋 지역에 위치한 3층 건물.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과 공연장, 3층은 여성 노동자들의 숙소. 화려한 북한 가요 공연과 냉면, 순대, 불고기를 파는 곳. 태국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한국 교민들이 자주 찾는 곳.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철저한 감시 체계가 작동하는 곳이었다. 정혜가 받은 규칙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정혜가 서류를 읽듯 중얼거렸다. 제1조, 휴대폰 소지 금지. 제2조, 외출 시 2인 1조 동행 의무. 제3조, CCTV 24시간 작동. 제4조, 방은 2인 1실, 문밖 경보장치 설치. 제5조, 하루 매출 목표 미달 시 전원 연대 책임. 제6조, 그녀는 숨을 멈췄다. 남한 사람과의 사적 대화 절대 금지. 태국은 남조선과 수교국이므로 특히 주의할 것. 위반 시 본국 송환 및 재교육. 이 조항은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괜찮아. 나는 규칙을 지킬 수 있어. 정민이만 생각하면 돼. 3년만 버티면 돼. 첫 공연 날, 정혜는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12명의 여성이 일렬로 서서 북한 민요 아리랑을 불렀다. 정혜가 노래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대부분 태국인과 서양 관광객들, 그리고 몇몇 한국인들. 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정혜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다. 공연이 끝나고 그들은 즉시 서빙으로 전환했다. 손님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매출을 올리는 것. 하루 목표는 $5,000. 미달하면 전원 비판 대회. 한 손님이 태국어로 물었다. 얼마예요? 정혜가 능숙하게 태국어로 대답했다. $20입니다. 다른 손님이 영어로 물었다. Can I take a photo with you? 정혜가 영어로 밝게 대답했다. Of course. But please. Only outside. Not inside. 정혜는 언어에 재능이 있었다. 평양예술학교에서 배운 중국어, 영어에 더해 태국에 온 후 빠르게 태국어를 익혔다. 그녀는 빠르게 적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지쳤다. 방은 2인 1실. 룸메이트는 은영이었다. 25살, 평양 무용학교 출신. 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혜 언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정혜가 대답했다. 계약은 3년이야. 은영이 중얼거렸다. 3년. 길다. 은영이 다시 물었다. 언니는 고향에 누구 있어? 정혜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동생 하나 있어. 정민이. 22살. 은영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남동생? 정혜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남동생. 우리 둘밖에 없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거든. 은영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언니, 힘들었겠다.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정민이가 약이 필요해서 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파? 많이? 정혜가 설명했다. 심장이 안 좋아. 심장 판막증이야. 약만 꾸준히 먹으면 괜찮은데 그 약이 중국산이라 비싸. 은영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달러가 필요하구나. 정혜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응. 내가 여기서 돈 벌면 정민이 약 살 수 있어. 그것만 생각하면 돼.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불안했다. 한 달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은 겨우 100달러. 나머지는 모두 당국에 상납되었다. 100달러로는 정민의 약값에 턱없이 부족했다. 정민에게 필요한 약은 한 달에 최소 300달러. 정혜는 속으로 다짐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팁이라도 더 받아야 해. 정민이를 위해서. 그때 문 밖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정혜와 은영은 즉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밤 10시 이후엔 복도 출입 금지. 화장실도 방 안에서 해결해야 했다. 발걸음이 멀어졌다. 정혜는 눈을 떴다. 창문방, 방콕의 불빛이 반짝였다.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들, 자유로워 보이는 세상. 하지만 그녀에게 그곳은 유리창 너머의 풍경일 뿐이었다. 정혜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민아, 잘 지내고 있지? 약 잘 먹고 있어? 누나가 곧 돈 보낼게. 조금만 기다려. 제2장 처음 온 이상한 손님. 3개월이 흘렀다. 2017년 8월. 방콕의 우기가 절정에 달했다. 매일 오후 소나기가 쏟아졌다. 정혜는 이제 식당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일 같은 노래를 부르고 매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매일 같은 손님들을 맞이했다. 태국 사업가들, 한국 교민들, 호기심 많은 서양 관광객들,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 그들이 왔다가 갔다. 정혜에게 그들은 그저 손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다. 매달 초 평양에서 편지가 왔다. 정민이가 보내는 편지. 물론 검열을 거친 편지였지만 그래도 동생의 소식을 알 수 있었다. 정혜는 매번 편지를 받으면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읽었다. 가장 최근에 받은 편지. 정민의 글씨였다. 누나,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누나가 보내준 돈으로 약을 샀어요. 한 달치요. 정말 고마워요, 누나. 누나가 없었으면 저는. 하지만 누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3년 후에 꼭 건강하게 돌아와요. 사랑해요, 누나. 정혜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정민아, 누나도 사랑해.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한 달치 약. 300달러. 그녀가 3개월 동안 모은 돈이 겨우 300달러였다. 한 달치 약밖에 못 보낸 것이다. 이래선 안 돼. 더 벌어야 해.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 이상한 손님이 들어왔다. 정혜는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방콕의 습한 공기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혜가 밝게 태국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남자가 한국어로 대답했다. 한 명이요. 정혜는 순간 긴장했다. 한국어. 남한 사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깔끔한 린넨 셔츠에 청바지. 작은 백팩 하나 메고 있었다. 땀에 약간 젖은 머리. 방콕의 더위에 지친 듯 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의 얼굴에서 정혜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다른 손님들과 달랐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아니고 무례한 시선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녀는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가능한 한 총지배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자리. 남한 손님을 너무 가까이 대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메뉴판을 받아들었다. 정혜가 추천했다. 추천 메뉴는 평양냉면과 불고기입니다. 남자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평양냉면. 오랜만이네요. 평양냉면으로 주세요. 정혜가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혜가 돌아서려는 순간 남자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오늘 공연도 있나요? 정혜가 대답했다. 네, 8시에 시작합니다.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기다릴게요. 기대되네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은영이 속삭이듯 말했다. 언니, 저 손님. 한국 사람이지? 정혜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조심해야겠어. 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총지배인 동지가 보고 있어. 저 손님한테 너무 친절하게 하지 마.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걱정 마.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 남자의 눈빛.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80. 무대 조명이 켜졌다. 12명의 여성이 무대에 올라 북한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정혜가 노래했다. 반갑습니다. 동무여 우리의 마음 하나 되어. 그녀는 노래하며 무심코 객석을 훑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봤다. 창가 자리에 앉은 남자. 그는 휴대폰도 꺼내지 않고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정말로 듣고 있었다. 마치 음악을 느끼듯, 마치 노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정혜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노래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 공연 중간 휴식 시간. 정혜는 다시 서빙을 시작했다. 그 남자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정혜가 물었다. 음식은 어떠세요? 남자가 엄지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 먹던 평양냉면이랑은 또 다른 맛이네요. 더 진한 것 같아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께서는 서울에서 오셨나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 때문에 방콕에 왔다가 이 식당 소문을 듣고 왔어요. 북한 음식을 태국에서 먹을 수 있다니 신기해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손 다치신 거 아니에요? 정혜가 당황하며 물었다. 네. 어떻게? 정혜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봤다. 손등에 붉은 상처가 있었다. 이틀 전 뜨거운 불고기 철판을 나르다가 데인 것. 반창고를 붙였지만 눈에 띄었다.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공연할 때 봤어요. 춤출 때 손을 움직이시는데 조금 아파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정혜는 놀랐다. 그가 그렇게 자세히 자신을 봤다는 것에, 그리고 자신의 작은 통증까지 알아차렸다는 것에. 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엔 조심하세요. 손은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에게 중요하잖아요. 정혜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북한에서도 여기 태국에서도 그녀는 그저 7번 종업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다. 그 순간 2층 사무실에서 총지배인이 CCTV를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 정혜와 그 남자의 대화. 총지배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가 옆에 있는 보안 담당에게 물었다. 저 남자 신원 확인했나? 보안 담당이 노트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네, 동지. 한국인입니다. 방콕에 있는 한국 무역회사 직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름은 강민호. 총지배인이 중얼거렸다. 남조선 놈이. 강민호. 기억해둬. 감시를 강화해라. 공연이 끝나고 그 남자 민호가 계산을 하려 왔다. 정혜가 계산서를 건넸다. 35달러입니다. 민호가 50달러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정혜가 말했다. 거스름 돈 드릴게요. 민호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팁이에요. 공연 정말 좋았어요. 정혜가 당황하며 말했다. 너무 많으신데요, 15달러나.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정혜 씨, 맞죠? 아까 다른 분이 부르는 걸 들었어요. 정혜 씨 노래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혜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노래를 칭찬한다는 것. 민호가 조심스럽게 명함을 꺼냈다. 제 이름은 민호입니다. 강민호.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정혜는 재빨리 손을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손님과 사적으로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규칙이에요. 민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평양냉면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공연도 너무 좋았고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떠난 후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은영이 뒤에서 다가와 속삭였다. 언니 괜찮아? 얼굴 빨개. 정혜가 황급히 말했다. 응, 괜찮아. 그냥 더워서.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더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눈빛,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 그의 미소.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녀에게는 동생이 있었다. 정민. 그녀가 여기 온 이유. 그녀가 견뎌야 하는 이유. 하지만 민호의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사람, 다음 주에도 올까? 일주일 후, 금요일. 정혜는 무의식적으로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가 올까? 아니면 그냥 한 말이었을까? 저녁 7시. 민호가 들어왔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왔다. 민호가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오신 거 환영합니다. 민호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태국 전통 화상 연고예요. 약국에서 샀는데 정말 효과 좋다고 하더라고요. 손대인데 바르시라고. 정혜는 놀라서 봉투를 받을 수 없었다. 규칙 위반이었다. 손님에게 선물을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했다. 정혜가 황급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손님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규칙이에요.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그냥 손이 아파 보여서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정혜가 그를 자리로 안내하며 말했다. 마음은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민호가 앉으며 메뉴판을 펼쳤다. 오늘도 평양냉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공연 때 혹시 홍랑꽃이라는 노래 아세요? 정혜는 깜짝 놀랐다. 홍랑꽃을 어떻게 아세요? 민호가 설명했다. 예전에 북한 음악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일 때문에요. 한국에서 북한과 무역하는 회사들이 북한 문화를 이해하려고 공부하거든요. 그때 홍랑꽃을 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노래더라고요.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정혜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홍랑꽃, 북한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민요. 정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불러주던 노래. 정민이도 좋아하던 노래.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총지배인 동지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혜는 2층 총지배인실로 올라갔다. 노크를 했다. 안에서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정혜가 들어가 보고했다. 동지, 손님 한 분이 오늘 공연에서 홍랑꽃을 요청하셨습니다. 총지배인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물었다. 홍랑꽃? 그 손님이 누구지? 정혜가 대답했다. 지난주에도 오셨던 한국인 손님입니다. 강민호라는 분이요. 총지배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민호. 그 남조선 놈이 어떻게 홍랑꽃을 알지? 정혜가 설명했다. 북한 음악을 공부했다고 하셨습니다. 일 때문에. 총지배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아. 오늘 불러라. 대신 그가 정혜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 손님과 사적인 대화는 절대 금지다. 알겠나? 저 남자 수상해. 내가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해라. 정혜가 고개를 숙였다. 네, 동지. 알겠습니다. 그날 밤 공연. 정혜는 무대 중앙에 섰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홍랑꽃 붉게 피면 내 마음도 함께 피어나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바람 불어도 지지 않는 그 꽃처럼 살고 싶네. 객석에서 민호가 조용히 눈을 감고 듣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산 넘고 물 건너도 피어있는 그 꽃처럼. 정혜는 노래하며 정민을 떠올렸다.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유를 떠올렸다. 언제나 변치 않는 그런 사람 되고 싶네. 노래가 끝났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정혜의 귀에는 민호의 박수만 들렸다. 공연이 끝나고 정혜는 다시 민호의 테이블로 갔다. 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혜 씨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전하는 것 같아요. 정혜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정혜 씨는 왜 여기 오셨어요? 평양에서 노래하셨으면 더 좋은 무대에 서실 수 있었을 텐데. 정혜는 잠시 망설였다. 대답해야 할까?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 때문이에요. 제 동생이 아파서 약값이 필요해서 여기 왔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동생분이 많이 아프신가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병이에요. 심장 판막증. 약만 꾸준히 먹으면 괜찮은데 그 약이 중국산이라 비싸요. 북한에서는. 그녀는 말을 멈췄다.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았다. 민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그는 정혜의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정혜 씨, 힘드시겠어요. 동생분,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정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계산을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다. 저,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환영합니다. 민호가 미소 지으며 나갔다. 그 순간 2층 사무실에서 총지배인이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다. 정혜와 민호의 대화 장면. 보안 담당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동지, 저둘이 너무 친밀해 보입니다. 정혜가 동생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총지배인이 차갑게 말했다. 감시를 강화해라. 정혜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메모를 남겼다. 한국인 남성 강민호. 매주 금요일 방문. 정혜와 대화. 동생 이야기 청취. 의심인물로 분류. 철저히 감시할 것. 정혜는 몰랐다. 이미 감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정혜도 몰랐다. 민호에게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탈북 브로커와 연결된 사람이었다. 제3장 레드라인을 넘다. 그 후로 5주 동안 민호는 매주 금요일마다 왔다. 항상 같은 시간 저녁 7시. 항상 같은 자리 창가. 항상 혼자. 그리고 항상 정혜를 바라봤다. 9월 중순 방콕의 우기가 절정에 달했다. 매일 오후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정혜는 이제 민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다. 금요일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보고 입구를 바라봤다. 그가 들어올 시간이 되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정혜는 속으로 자책했다. 왜 이러지? 이건 안 돼. 나는 정민이를 위해 여기 온 거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평소보다 비가 심하게 내렸다. 손님이 평소보다 적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안 오실지도 몰라. 비가 이렇게 오는데. 하지만 7시 정각, 민호가 들어왔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정혜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왔다. 손님 괜찮으세요? 비를 많이 맞으셨네요. 민호가 웃으며 수건을 받았다. 괜찮아요. 택시가 안 잡혀서 좀 걸어왔어요. 정혜가 놀라며 물었다. 걸어오셨어요? 이 비에? 민호가 머리를 닦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 꼭 오고 싶었거든요. 정혜 씨, 보고 싶었어요. 정혜는 순간 얼어붙었다. 보고 싶었다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호가 황급히 말을 이었다. 아, 죄송해요. 제 말이 그게 아니라 정혜 씨 노래를 듣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정혜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실망했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정혜가 그를 자리로 안내하며 말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옷이 많이 젖으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민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오늘은 평양냉면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볼까 해요. 추천해 주실래요? 정혜가 메뉴판을 펼치며 설명했다. 온반, 북한식 밥과 국이에요. 비 오는 날엔 이게 좋아요. 따뜻하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정혜가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향하려는데 민호가 조용히 불렀다. 정혜 씨. 정혜가 돌아섰다. 네. 민호가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동생분, 요즘 어떠세요? 정혜는 순간 얼굴이 어두워졌다.
일주일 전 평양에서 편지가 왔었다. 정민이가 보낸 편지. 상태가 조금 나빠졌다는 내용. 약이 떨어져서 며칠 못 먹었다고. 돈을 조금 더 보내달라는 간곡한 부탁. 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지 않아요. 약이 떨어졌대요. 제가 보낸 돈이 부족했나 봐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정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다음 달에 더 보낼 거예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정혜 씨, 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혜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네. 민호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돈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정민 씨 아까. 정혜는 당황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왜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는 손님께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규칙 위반이에요. 제가 처벌받아요. 심하면 평양으로 보내질 수도 있어요. 민호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정혜가 고개를 들었다. 다른 방법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민 씨를 여기로 데려오는 거예요. 태국으로.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고 속삭였다. 자세한 건 오늘 밤 편지로 전할게요. 여기선 위험해요. 저 꼭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리가 복잡했다. 정민이를 여기로 데려온다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주방 가봐야 해요. 정혜는 황급히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정혜는 벽에 기댔다. 숨이 가빴다. 은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정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은영은 알고 있었다. 뭔가 큰일이 있다는 것을. 공연이 끝나고 민호가 계산을 하러 왔다. 이번에도 $50를 건넸다. 하지만 계산서 아래 작은 종이를 조용히 넣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CCTV에도 잡히지 않았다. 정혜는 손가락에 닿는 종이의 감촉을 느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읽어보세요. 제발. 그리고 꼭 버리세요. 그리고 그는 나갔다. 정혜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문을 잠그고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읽었다. 정혜 씨, 이 편지를 읽고 꼭 버려주세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닙니다. 저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형이 탈북자였습니다. 10년 전에 목숨 걸고 탈출했어요. 그 후로 저는 형처럼 자유를 찾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탈북 브로커 네트워크가 있어요.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나 미얀마를 거쳐 태국으로 오는 경로입니다. 저는 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민 씨를 그 경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약 $10,000 정도 들어요. 정민 씨가 태국에 오면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금요일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정혜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쥐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정민이를 탈북시킨다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탈북. 그것은 곧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정민이가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정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민호 씨,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정민이를 정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밖에서 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괜찮아? 정혜가 놀라며 대답했다. 응, 금방 나갈게. 정혜는 황급히 종이를 찢어 변기에 버렸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새겨졌다. 정민이를 태국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정혜 씨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날 밤 정혜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옆 침대에서 은영이 자고 있었다.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고민에 빠졌다. 민호 씨 말이 정말일까? 정민이를 정말 탈북시킬 수 있을까? 탈북. 그것은 북한에서 가장 큰 범죄였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리고 성공해도 북한에 남은 사람들은 연좌제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정혜와 정민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다.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다. 친척들과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만약 정민이가 탈북한다면 피해받을 사람은 없어. 나랑 정민이뿐이야. 그리고 만약 정민이가 탈북한다면 정혜는 어떻게 될까? 그녀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다. 재교육소, 아니면 더 나쁜 곳. 그럼 나도 함께 가야 해. 정민이랑. 정혜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이건 조국을 배신하는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 평양예술학교에서 배운 것들. 우리는 당의 자식이다. 조국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배신자는 개만도 못하다. 다른 하나는 동생에 대한 사랑. 정민의 얼굴, 창백한 얼굴, 가슴을 움켜쥐고 아파하는 모습. 누나, 나 괜찮아. 누나만 건강해.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릴 적 정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13살 정민이가 18살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우리 둘이서 잘 살자. 누나가 있으니까 난 괜찮아. 정혜는 눈물을 흘렸다. 정민아, 미안해. 누나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주일 동안 정혜는 고민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밥맛도 없었다. 은영이 걱정할 정도였다. 언니, 요즘 왜 그래? 많이 야위었어. 아파? 정혜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정혜는 매일 밤 정민에게서 온 편지를 다시 읽었다. 가장 최근 편지. 누나, 약이 떨어졌어요. 며칠 못 먹었더니 숨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누나가 보내준 돈으로 다시 살게요. 누나 사랑해요. 누나만 건강하면 돼요. 정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정민아, 누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금요일이 왔다. 정혜는 온종일 초조했다. 손이 떨렸다.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총지배인이 소리쳤다. 정혜, 정신 차려. 정혜가 황급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동지. 그녀는 바닥에 깨진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다. 오늘 대답해야 해. 민호 씨에게. 저녁 7시가 가까워졌다. 정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7시 정각. 민호가 들어왔다. 평소와 같은 미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정혜가 그를 안내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민호가 메뉴판을 받으며 조용히 물었다. 생각해 보셨어요? 정혜는 주위를 살폈다. CCTV, 다른 종업원들, 총지배인의 시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눈빛이 밝아졌다. 정말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안전한 건가요? 정민이가 다치지 않을까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안전해요. 제가 아는 브로커는 지금까지 80% 이상 성공률이에요. 정민 씨를 안전하게 모실 거예요. 자세한 건 오늘 밤 다시 전달할게요. 정혜가 주문을 받으러 가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연이 끝나고 민호가 계산을 했다. 이번에도 계산서 아래 종이를 넣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민호가 떠난 후 정혜는 다시 화장실로 향했다. 종이를 펼쳤다. 이번엔 더 길었다. 정혜 씨,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먼저 정민 씨에게 연락할 방법이 필요해요. 정민 씨가 탈북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다음 주까지 정민 씨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 브로커 친구가 평양에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 사람이 정민이 씨를 만나 계획을 설명할 거예요. 정민 씨가 동의하면 한 달 안에 탈북을 시작합니다. 경로는 이래요. 평양 함경북도 두만강 중국 라오스 태국. 전체 여정은 약 2에서 3개월 걸려요. 위험한 구간은 두만강을 건널 때예요. 하지만 제 브로커는 그 경로의 전문가예요. 중국 공안도 매수되어 있어요. 비용은 총 1만 달러. 제가 모두 부담할게요. 정민 씨가 태국에 도착하면 정혜 씨도 함께 탈출해야 해요. 그때 저와 태국 경찰이 도와드릴게요. 태국은 탈북자에게 우호적이에요.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정혜 씨,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민 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정민 씨 주소를 알려주세요. 시간이 중요해요. 정혜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2에서 3개월. 정민이가 그 긴 여정을 견딜 수 있을까? 심장이 안 좋은데.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이대로 가면 정민은 서서히 죽을 것이다. 약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혜는 결심했다. 정민아, 조금만 힘내. 누나가 널 구할게. 그녀는 종이를 찢어 변기에 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하지만 정혜는 몰랐다. 총지배인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총지배인은 보안 담당에게 말했다. 정혜와 그 남조선 놈 뭔가 수상해. 매주 만나잖아. 보안 담당이 보고했다. 대화는 짧습니다. 주로 음식 주문과 공연 관련입니다. 총지배인이 고개를 저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겠지. 하지만 뭔가 있어. 내 촉이 그래. 그가 명령했다. 정혜 방을 정기적으로 수색해라. 그리고 화장실 사용 시간도 기록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보안 담당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동지. 다음 주 금요일. 정혜는 민호에게 정민의 주소를 전달했다. 화장실 휴지에 작은 글씨로 썼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 3번지 12호. 그녀는 그 휴지를 작게 접어 계산서를 건넬 때 민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민호는 즉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민호는 3번째 편지를 전달했다. 정혜 씨, 주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 브로커 친구가 내일 평양으로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 사람이 정민 씨를 만날 거예요.
코드명은 홍랑꽃이에요. 그 사람이 정민 씨에게 홍랑꽃이 피었다고 말하면 정민희 씨는 붉게 피었나요? 라고 대답해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모든 걸 설명할 거예요. 정민 씨가 동의하면 2주 후 탈북을 시작해요. 정혜 씨, 이제 정민 씨에게 달렸어요. 정민 씨가 용기를 내야 해요. 정혜 씨도 준비하세요. 정민 씨가 태국에 도착하는 날 정혜 씨도 함께 나와야 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약 3개월 후가 될 거예요. 12월 중순쯤. 그때까지 들키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저는 계속 매주 올게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공연 때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주세요. 그게 신호예요. 정혜는 편지를 읽고 가슴이 뛰었다. 2주 후, 정민이가 탈북을 시작한다. 그리고 3개월 후, 12월 중순, 그때 정민이가 태국에 도착한다. 그때 정혜도 탈출해야 한다. 정혜는 종이를 버리고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결연함도 있었다. 정민아, 용기를 내. 우리 함께 자유로워지자. 2주 후,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 정민은 작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늘도 숨쉬기가 힘들었다. 약이 또 떨어졌다. 정혜 누나가 보낸 돈으로 사려고 했지만 가격이 올라서 살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정민이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로 보이는 평범한 차림의 남자.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홍랑꽃이 피었습니다. 정민은 순간 얼어붙었다. 홍랑꽃, 누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이건 암호인가?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붉게 피었나요? 남자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당신 누나가 보낸 사람입니다. 정민의 눈이 커졌다. 누나가? 남자가 빠르게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 누나 김정혜, 지금 태국 방콕에 있죠?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어떻게? 남자가 설명했다. 누나가 당신을 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탈북해야 합니다. 정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탈북. 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위험하지만 가능해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명을 성공시켰어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저는 심장이 안 좋은데 그 먼 여정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남자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남으면 어떻게 돼요? 약도 못 먹고 서서히 죽는 거죠. 탈북하면 최소한 희망은 있어요. 정민은 침묵했다. 남자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누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태국에서 당신이 도착하는 날 누나도 함께 탈출할 거예요. 남매가 함께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땅으로.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나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이거 누나가 보낸 거예요. 정민은 종이를 받았다. 정혜의 글씨였다. 정민아, 누나야. 무서울 거야. 하지만 용기를 내. 우리 함께 자유로워지자. 너 없이는 못 살아. 사랑해. 정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하겠습니다. 탈북하겠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다. 잘 결정하셨어요. 2주 후 출발해요. 준비하세요. 정민과 정혜.
두 남매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이. 제사장, 감시망에 걸리다. 10월 초, 정민의 탈북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방콕에서 정혜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민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 무사한가? 혹시 잡히지는 않았을까? 민호는 매주 금요일마다 왔다. 그리고 작은 메모로 소식을 전했다. 정민 씨, 함경북도 도착. 정민 씨, 두만강 대기 중. 정민 씨, 중국 입국 성공. 매주 한 줄씩. 하지만 그 한 줄이 정혜에게는 생명줄이었다. 10월 말, 민호가 전한 메모. 정민 씨, 중국 쿤밍 도착. 건강 상태 양호. 라오스행 준비 중. 정혜는 그 메모를 읽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민아, 잘하고 있구나. 조금만 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국경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정혜가 식당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다. 총지배인이 그녀를 불렀다. 정혜, 사무실로 와라. 정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켰나? 사무실에 들어가자 총지배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총지배인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정혜야, 내 동생 정민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정혜는 순간 숨이 멎었다. 왜 갑자기 정민이 이야기를? 그녀가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다.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 총지배인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그래, 평양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민이가 3주 전부터 집에 안 보인다더군. 정혜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총지배인이 계속 말했다. 이웃들 말로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다더라. 아무 말도 없이. 수상하지 않나?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동지. 편지도 오랫동안 안 왔어요. 총지배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정말? 내 동생이 사라졌는데 걱정도 안 하나? 정혜가 황급히 대답했다.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총지배인이 일어서며 정혜에게 다가왔다. 정혜야, 솔직히 말해라. 네 동생 혹시 탈북한 거 아니냐? 정혜는 눈을 크게 뜨며 부인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민이는 심장도 안 좋은데 탈북을 어떻게 해요? 총지배인이 코웃음 쳤다. 그래서 더 의심스럽지. 멀쩡한 놈도 아니고 병신이 어떻게 혼자 사라졌나? 그가 정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혜야, 혹시 내가 그 한국인 남자한테 부탁한 거 아니냐? 동생을 빼돌리라고? 정혜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동지. 절대 아닙니다. 총지배인이 경고했다. 좋아. 내가 그렇다면 믿어주지. 하지만 그가 손가락으로 정혜를 가리켰다. 지금부터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할 거다. 그 한국인 남자와의 접촉도 제한한다. 알겠나? 정혜가 고개를 숙였다. 네, 동지. 사무실을 나온 정혜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들켰어. 아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의심하고 있어. 문제는 은영이 우리가 빨리 해결을 걱정스럽게 해 심각한 다가왔다. 상황이 될 수 있어. 언니, 경계안에 무슨 어떻게 일 진행하면 있었어?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정혜가 문제는 작은 우리가 목소리로 빨리 말했다. 해결을 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정민이가 경계안에 어떻게 북에서 진행하면 좋을지 같이 사라졌대. 생각해보자. 은영이 문제는 우리가 놀라며 빨리 물었다. 해결을 해 심각한 상황이 뭐, 될 수 있어. 어떻게? 경계안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같이 정혜는 생각해보자. 대답하지 못했다. 문제는 우리가 빨리 해결을 그녀는 해 심각한 그저 상황이 될 수 눈물을 있어. 참을 경계안에 뿐이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그날 밤 총지배인은 보안 담당들을 소집했다. 정혜의 동생이 탈북한 것 같다. 평양 본부에서 확인 중이다.
보안 담당이 물었다. 그럼 정혜도 공모자일 가능성이? 총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한국인 남자 강민호. 그놈이 뭔가 역할을 했을 거야. 그가 명령했다. 오늘부터 정혜를 24시간 감시해라. 방 안에 도청 장치도 설치하고 그리고 그 한국인 남자가 오면 즉시 보고해라. 보안 담당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동지. 다음 주 금요일 민호가 평소처럼 식당에 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총지배인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민호가 놀라며 대답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총지배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 매주 오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총지배인이 민호를 가장 눈에 잘 띄는 테이블로 안내했다. CCTV가 정면으로 향하는 자리. 여기 앉으시죠.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민호가 앉으며 물었다. 정혜 씨는 오늘 일하나요? 총지배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 정혜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지난주에 서빙 잘해줘서요. 인사하고 싶어서요. 총지배인이 차갑게 웃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은 정혜가 주방 일을 합니다. 다른 직원이 서빙하겠습니다. 민호는 알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혜와의 접촉을 막고 있다는 것을, 주방에서 정혜는 민호가 온 것을 알았다. 창문 틈으로 그를 봤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총지배인이 직접 감시하고 있었다. 정혜는 속으로 생각했다. 민호 씨,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공연 시간이 되었다. 정혜는 무대에 올랐다. 평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민호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총지배인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정혜는 노래하며 생각했다. 신호를 보내야 해. 민호 씨에게. 그녀는 기억했다. 민호가 편지에 쓴 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공연 때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주세요. 그게 신호예요. 정혜는 마지막 곡 순서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마지막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겠습니다. 객석에서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알았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정혜가 노래했다.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가보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꿈에도 그리운 내 고향 산천.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공연이 끝나고 민호는 계산을 했다. 총지배인이 직접 계산서를 건넸다. 45달러입니다. 민호가 50달러를 건넸다. 잘 먹었습니다. 총지배인이 거스름 돈을 주며 말했다. 또 오십시오. 하지만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너무 자주 오시면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 가끔씩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경고구나. 민호가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는 식당을 나갔다. 식당 밖으로 나온 민호는 방콕의 밤거리를 걸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혜 씨, 위험해. 총지배인이 의심하고 있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브로커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다. 형, 나야.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정혜 씨가 위험해. 브로커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설명했다. 총지배인이 의심하고 있어. 정민이가 사라진 것도 알고 정혜 씨 감시를 강화했어.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다.
문제네. 정민이는 지금 라오스야. 태국까지 아직 한 달은 더 걸려.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려? 그 전에 정혜 씨가 평양으로 보내질 수도 있어. 브로커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알았어. 최대한 서두를게. 그리고 태국 경찰하고도 미리 조율할게. 혹시 모르니까. 민호가 안도하며 말했다. 고마워, 형. 부탁해. 11월 초, 정민은 중국 윈난성에서 라오스 국경으로 향하고 있었다. 브로커가 제공한 트럭 뒷칸에 숨어서 트럭 안은 어두웠다. 정민과 함께 다른 탈북자 3명이 있었다. 모두 침묵했다. 두려움 때문에 정민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약을 2주째 못 먹었다. 브로커가 가져온 간이 약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누나, 나 견딜 수 있을까? 그때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물을 건넸다. 마셔요. 조금이라도 기운 차려요. 정민이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셨다. 여성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도 가족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가 태국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여성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힘들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요. 거의 다 왔어요. 정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이 라오스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다. 안에 숨어있던 탈북자들은 숨을 죽였다. 밖에서 중국 공안과 브로커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뭘 싣고 가시나요? 직물이요. 라오스로 수출하는 거예요. 트럭 뒤 좀 볼게요. 정민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들키면 끝이다. 뒷문이 열렸다. 공안이 손전등을 비췄다. 직물 상자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상자들 뒤에 탈북자들이 숨어 있었다. 공안이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췄다. 긴장의 순간. 그때 브로커가 공안에게 뭔가를 건넸다. 돈 봉투. 공안이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좋아요. 통과. 문이 닫혔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탈북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민도 긴장을 풀었다. 한 곱이 넘었다. 같은 시각 방콕. 정혜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민호는 지난주 이후로 오지 않았다. 정혜는 매주 금요일마다 입구를 바라봤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호 씨, 무슨 일 있는 건가? 정민이는 괜찮은 건가? 그리고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화장실 갈 때도 보안 담당이 따라왔다. 방 안에도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다. 정혜는 은영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정혜는 화장실에서 은영을 만났다.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소문 들었어? 평양에서 조사관이 온대. 언니 조사하러. 정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제? 은영이 대답했다. 다음 주래. 언니, 정말 위험해. 정혜는 벽에 기댔다. 다음 주. 일주일 후. 평양에서 조사관이 오면 끝이다. 그들은 고문까지 해서라도 진실을 캐낼 것이다. 그날 밤 정혜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정민은 아직 태국에 도착하지 않았다. 민호와도 연락이 끊겼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방콕의 밤하늘. 별이 보였다. 정민아, 넌 지금 어디 있니? 무사하니? 11월 20일. 정민은 라오스 마이너스 태국 국경의 메콩강에 도착했다. 밤이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 브로커가 조그만 보트를 준비했다. 자,
이제 메콩강을 건너면 태국이에요. 마지막 관문이에요. 정민과 다른 탈북자들은 보트에 탔다. 보트가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물살이 새었다. 보트가 흔들렸다. 정민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조금만 더. 30분 후, 보트가 태국 쪽 강변에 닿았다. 브로커가 말했다. 도착했어요. 여기가 태국이에요. 정민은 보트에서 내려 태국 땅을 밟았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해냈어. 누나, 나 태국에 왔어. 하지만 그의 몸은 한계에 달했다. 정민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 브로커가 급히 달려왔다. 정민 씨. 정민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다. 누나, 만나고 싶어? 브로커가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 정민이가 도착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어. 민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정혜 씨도 빼내야 해.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민은 태국에 도착했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위급했다. 그리고 방콕에서 정혜는 일주일 후면 평양 조사관에게 넘겨질 위기였다. 시간이 없었다. 제호장, 금지된 사랑, 금지된 탈출. 11월 21일 새벽, 태국 치앙라이의 한 병원. 정민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민호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민호가 급히 물었다. 의사 선생님, 환자는 괜찮습니까? 태국 의사가 영어로 대답했다. 스테이블 나우, but very weak. His heart condition is serious. He needs proper treatment. 민호가 안도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방콕으로 이송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Yes, but he needs to rest for 24 hours first. 민호는 시계를 봤다. 24시간. 내일 밤이면 방콕으로 갈 수 있다는 뜻. 하지만 정혜는 일주일 후면 평양 조사관에게 넘겨진다. 시간이 촉박했다. 민호는 정민의 병실로 들어갔다. 정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정민 씨, 괜찮으세요? 정민이 고개를 돌려 민호를 봤다. 당신이, 민호 씨?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혜 씨 말 많이 들었어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나는 어떻게 지내요? 괜찮아요? 민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위험해요. 총지배인이 의심하고 있어요. 평양에서 조사관이 온대요. 일주일 후에. 정민이 놀라며 일어나려 했다. 뭐라고요? 그럼 누나를 빨리 구해야죠. 민호가 그를 진정시켰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모레 11월 23일. 그날 정혜 씨를 빼낼 거예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요? 감시가 심한데. 민호가 설명했다. 태국 경찰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태국은 탈북자에게 우호적이에요. 한국 대사관하고도 이미 조율했어요. 정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를 꼭 구해주세요. 민호가 정민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요. 정민 씨는 여기서 쉬세요. 모레 정혜 씨를 데리고 올게요. 같은 날 낮, 방콕 식당. 정혜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호 씨,
어디 계세요? 정민이는 무사한 건가? 그때 총지배인이 그녀를 불렀다. 정혜, 잠깐 와봐라. 사무실에 들어가자 총지배인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다. 정혜야, 좋은 소식이 있다. 정혜는 긴장했다. 총지배인이 계속 말했다. 평양에서 연락이 왔다. 내 동생 정민이 찾았대. 정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총지배인이 서류를 보여줬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을 붙잡았는데 그 중에 정민이가 있었대. 지금 평양으로 압송 중이래. 정혜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다. 거짓말이다. 정민이는 태국에 왔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정말 중국에서 잡힌 건 아닐까? 총지배인이 정혜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했다. 정민이가 탈북했다는 게 확인됐으니 너도 공모자로 조사받아야겠지. 평양 조사관이 일주일 후에 온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민이는 정말 잡혔나요? 총지배인이 차갑게 웃었다. 왜? 내가 더 잘 알지 않나? 내가 사주한 거 아니냐? 정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총지배인이 손을 휘저었다. 됐다. 나가라. 일주일 후에 다 밝혀질 거다. 복도로 나온 정혜는 무너질 것 같았다. 정민이가 잡혔다고? 아니면 거짓말인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문제는 은영이 우리가 다가와 빨리 해결해야 해. 속삭였다.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언니, 경계하면 괜찮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같이 정혜는 생각해보자. 대답하지 못했다. 문제는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그저 해. 심각한 눈물만 상황이 될 수 흘렀다. 있어. 경계 그날 밤 정혜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호 씨, 어디 계세요? 정민이는 정말 잡힌 건가요?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돌이 날아왔다. 정혜는 놀라서 창문을 열었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호였다. 정혜는 눈물이 터졌다. 민호가 큰 종이에 편지를 써서 랜턴으로 비쳤다. 정혜 씨, 정민이 무사해요. 태국에 있어요. 정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정민이가 무사하다고? 내일 밤 11월 23일 밤 11시 뒤편으로 나와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혜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내일 밤 탈출한다. 11월 23일 정혜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오늘 밤 11시 그녀는 이곳을 떠난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침 식사 시간 정혜는 거의 먹지 못했다. 총지배인이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정혜, 왜 안 먹나? 정혜가 거짓말을 했다. 배가 좀 아파서요, 동지. 총지배인이 경고했다. 몸 관리 잘해라. 조사관 오면 건강해야 조사받지.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종일 정혜는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되뇌었다. 밤 11시 뒤편 민호 씨가 기다린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 밤 10시 정혜는 방에 있었다. 은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혜는 작은 가방을 챙겼다. 최소한의 옷, 부모님 사진, 그게 전부였다. 은영이 깨어나 물었다. 언니, 뭐해? 정혜는 은영을 봤다. 그리고 도청장치를 의식한 듯 귓속말로 말했다. 은영아, 나 오늘 밤 나갈 거야. 은영이 벌떡 일어났다. 뭐, 탈출하는 거야?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나도 데리고 가줘. 정혜가 은영을 안았다. 미안해. 은영아,
계획이 나 하나만. 그리고 내 동생만. 은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알아. 괜찮아. 언니만이라도 자유로워져. 두 사람은 한동안 안고 있었다. 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니, 11시까지 30분 남았어. 내가 보안 동무들 주위에 돌릴게. 정혜가 고마워하며 말했다. 은영아, 정말 고마워. 밤 10시 50분. 은영이 복도로 나가 일부러 소란을 피웠다. 아파. 배가 아파. 보안 담당들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은영이 화장실로 뛰어갔다. 보안 담당들이 따라갔다. 그 사이 정혜는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1층으로, 뒤편으로, 밤 11시 정각. 정혜는 식당 뒤편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 태국 경찰 3명.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로 왔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정혜 씨, 이쪽으로. 정혜는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뒤에서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혜, 거기서. 정혜는 얼어붙었다. 뒤를 돌아보니 총지배인과 보안 담당 5명이 서 있었다. 총지배인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혜야, 내가 뭐라 했지? 24시간 감시한다고 했잖아. 내가 오늘 밤 뭔가 할 줄 알았어. 정혜는 절망했다. 끝났다. 들켰다. 하지만 그때 태국 경찰이 앞으로 나섰다. 태국 경찰이 영어로 말했다. 스타프, This is THAI territory. You have no authority here. 그리고 배지를 보여주며 계속 말했다. We are THAI police. This woman, Kim 6-I, has requested asylum. We are taking her into protective custody. 총지배인이 당황했다. 뭐라고? 이건 우리 내부 문제요. 태국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다. This is international law. She has the right to seek asylum. You cannot stop her. 보안 담당들이 정혜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태국 경찰들이 막아섰다. 태국은 한국과 수교국이고 6.25 참전국이다. 북한과는 교류는 있지만 미수교국이었다. 총지배인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정혜, 네가 여기서 나가면 너는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다. 내 동생도 끝이야. 정혜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민호가 외쳤다. 정혜 씨, 정민이가 기다려요. 병원에. 정혜는 그 말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총지배인이 절규했다. 정혜, 멈춰라. 정지하라. 넌 끝이야. 보안 담당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태국 경찰들이 막았다. 정혜는 민호에게 달려갔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정혜 씨. 정혜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정혜는 민호의 눈을 봤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민호가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정민이가 기다려요. 정혜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태국 경찰들이 그들을 호위하며 경찰차로 안내했다. 정혜는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식당이 보였다. 3층 창문에서 은영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정혜도 손을 흔들었다. 은영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언젠가 너도 자유로워질 거야. 차 문이 닫혔다. 차가 출발했다. 총지배인의 절규가 멀어졌다. 식당이 멀어졌다. 그녀의 과거가 멀어졌다. 정혜는 민호를 봤다.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민 씨,
만나러 갈까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방콕 시내를 달렸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그리고 동생을 향해.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민호와 함께 치앙라이 병원에 도착했다. 민호가 병실 문을 열었다. 정민 씨, 누나 왔어요. 정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정민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살아 있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정민아. 정민이 고개를 돌렸다. 누나를 봤다. 누나?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1년 만이었다. 정민이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 누나. 정혜가 정민의 침대로 달려가 안았다. 정민아, 정민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두 남매는 한동안 울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자유의 눈물. 민호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다. 복도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태국의 맑은 하늘. 그는 미소 지었다. 해냈다. 두 사람 모두 구했다. 제육장. 대한민국에서 다시 피어난 이름. 11월 25일. 방콕 한국대사관. 정혜와 정민은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대사관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정혜 씨, 김정민 씨. 두 분 모두 탈북 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보호하겠습니다.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직원이 계속 설명했다. 먼저 태국에서 임시 체류하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약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실 수 있습니다.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 치료는 한국 가서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한국에는 탈북자를 위한 의료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정민 씨 같은 경우는 우선 치료 대상이에요. 정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혜가 정민의 손을 꼭 잡았다. 대사관을 나온 정혜와 정민. 민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오며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정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2주 후에 한국 갈 수 있대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민이 민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민호 형, 정말 감사합니다. 형이 아니었으면 저희 둘 다. 민호가 정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정민 씨는 제대로 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정혜가 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 따뜻하고 진심 어렸다. 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감사는요. 저도 정혜 씨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2주 후에 저도 한국 돌아가요. 방콕 일이 끝나서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혜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국에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지금은 정민이 씨 치료가 먼저니까. 12월 10일 인천공항. 정혜와 정민은 생애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정혜는 주위를 둘러봤다. 높은 천장, 밝은 조명,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정민이 휠체어에 앉아 주위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누나, 여기가 한국이야? 정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응, 우리 해냈어, 정민아. 통일부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김정혜 씨, 김정민 씨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 국민. 자유. 정혜와 정민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일명 하나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민은 먼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2월 12일. 정민은 서울대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했다. 의사가 정혜에게 설명했다. 정민 씨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장 판막이 많이 손상되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정혜가 놀라며 물었다. 수술이요? 위험한 건 아닌가요? 의사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정민 씨 나이가 젊으니까 회복 가능성은 높습니다. 정혜가 정민의 손을 꼭 잡았다. 정민아, 수술 받자. 이제 제대로 된 치료 받을 수 있어. 정민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누나. 난 괜찮아.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 12월 20일. 정민의 심장 수술이 진행되었다. 6시간의 긴 수술. 정혜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민호도 함께 있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온 후 정혜에게 연락했고 오늘 병원을 찾아왔다. 정혜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정민 씨는 강해요. 정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호 씨, 무서워요.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민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니에요. 여기는 한국 최고의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을 믿어요. 6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정혜가 달려갔다. 선생님, 정민이는요? 의사가 미소 지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민 씨 잘 견뎌줬어요.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호가 그녀를 부축했다. 정혜 씨,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민은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정혜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누나? 정혜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정민아, 수술 잘 끝났어. 이제 나을 수 있어. 정민이 희미하게 웃었다. 누나, 고마워. 누나가 날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정혜가 정민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둘밖에 없잖아. 당연한 거지. 2018년 3월. 봄. 정민은 완전히 회복했다. 퇴원한 후 하나원에서 정혜와 함께 정착 교육을 받았다.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이해, 직업 교육. 두 남매는 열심히 배웠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났다. 하나원 수료식. 정혜와 정민은 나란히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정혜님, 김정민님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정민이 수료증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누나, 우리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거야? 정혜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정혜와 정민은 서울의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었다. 크지 않았지만 두 남매에게는 충분했다. 창문, 거실, 작은 주방, 2개의 방,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었다. 정혜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서울의 공기, 자유의 공기.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정민이 옆에 와서 말했다. 누나, 이제 뭐 할 거야? 정혜가 생각에 잠겼다. 나 다시 노래 부르고 싶어. 정민이 놀라며 물었다. 노래?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노래가 내 인생이었잖아.
하지만 북한에서는 시키는 노래만 불러야 했어. 여기서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 정민이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누나. 누나 노래 정말 잘하잖아. 6개월 후, 정혜는 작은 노래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정민은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혜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였다. 정혜가 놀라며 말했다. 민호 씨.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정혜 씨. 오랜만이에요. 정혜가 반갑게 대답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를? 민호가 설명했다. 정민 씨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저녁 같이 할까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민호가 커피를 주문하며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혜가 대답했다. 바빠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정민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정민 씨가 건강해져서. 정혜가 진지하게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 정말 감사해요. 민호 씨가 아니었으면 저희 둘 다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호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정혜 씨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 씨는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위험한 일인데.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 형이 탈북자였어요. 정혜가 놀라서 그를 봤다. 민호가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탈북하신 어머니랑 재혼하셨었거든요. 10년 전에 어머니랑 형이 탈북했어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태국을 거쳐 한국에 왔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형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혜는 조용히 들었다. 민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형은 말했어요.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건 도와준 사람들 덕분이라고. 그래서 형도 저도 이제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있어요.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정혜는 가슴이 뭉클했다. 민호 씨, 위험하지 않아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위험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정혜를 바라봤다. 정혜 씨를 만나서 더 보람을 느꼈어요. 정혜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처음 정혜 씨를 봤을 때 그 슬픈 눈빛 잊을 수가 없었어요. 노래할 때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더라고요. 정혜는 눈물이 핑 돌았다. 민호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돕고 싶었어요. 정혜 씨가 진짜 웃을 수 있게. 정혜는 눈물을 닦았다. 민호 씨, 저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정말로. 민호가 따뜻하게 웃었다. 알아요. 지금 정혜 씨 눈빛 전과 다르거든요. 이제는 살아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혜 씨, 저 계속 정혜 씨를 만나고 싶어요. 친구로, 아니, 그 이상으로. 정혜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요. 민호 씨. 민호가 정혜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정혜 씨가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1년 후 정혜는 작은 공연 무대에 서 있었다. 홍대의 작은 라이브 카페. 관객은 50명 정도. 많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정민도 관객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 민호. 정혜는 마이크를 잡았다.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혜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제가 직접 쓴 노래예요. 제목은 다시 피어난 꽃입니다. 정혜가 눈을 감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을 지나 긴 터널을 지나 나는 다시 피어났네 햇살 아래 꽃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나는 자유니까.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다시 피어난 이 꽃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나만의 꽃이야. 나의 이름으로 피어난. 노래가 끝났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정혜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민이 일어나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었다. 민호도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다. 공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카페 밖을 걸었다. 서울의 밤거리.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정민이 먼저 말했다. 누나, 나 먼저 집 갈게. 숙제해야 해. 그는 민호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형, 우리 누나 잘 부탁해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정민이 먼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정혜와 민호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민호가 정혜의 손을 잡았다. 오늘 공연 정말 좋았어요. 정혜가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떨렸는데 민호 씨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걸음을 멈추고 정혜를 바라봤다. 정혜 씨. 정혜도 멈춰섰다. 네.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정혜 씨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평생.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호가 계속 말했다. 처음엔 그냥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혜 씨가 너무 소중해요. 정혜 씨 없는 제 삶은 상상이 안 돼요. 정혜는 눈물이 글썽였다. 민호가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정혜 씨, 저랑 함께 해주시겠어요? 평생?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호 씨.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이름처럼 들려요. 민호가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정혜가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전 그냥 7번 종업원이었어요. 숫자였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절 정혜라고 불러줬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그녀를 꼭 안았다. 정혜 씨는 정혜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혜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2년 후, 봄. 정혜는 이제 자신만의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음악 교육. 정민은 IT 회사에 취직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정혜와 민호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정민, 민호의 형과 가족, 몇몇 친구들. 하지만 따뜻했다. 정혜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주례가 물었다. 신랑 강민호 씨, 신부 김정혜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겠습니까? 민호가 힘차게 대답했다. 예.
신부 김정혜 씨, 신랑 강민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겠습니까? 정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예. 그럼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민호가 정혜를 바라봤다. 정혜도 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천천히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정민이 일어나 환호했다. 누나, 축하해. 1년 후, 정혜와 민호는 서울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혜는 작은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 홍란꽃,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 민호가 집에서 나와 그녀 옆에 앉았다. 홍란꽃 심어요? 정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 꽃 정말 좋아해. 바람이 불어도 지지 않는 꽃. 민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혜 씨 같네요. 정혜가 그를 봤다. 나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떤 어려움에도 지지 않고 다시 피어났잖아요. 정혜는 눈물이 핑 돌았다. 민호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학원에서 정혜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 멀었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 해. 민호가 그녀를 안았다. 천천히 해요. 우리 시간 많아요. 그때 정민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누나, 형, 나왔어. 그의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오늘 누나 생일인 거 잊은 줄 알았지? 안 잊었어. 정혜가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 정민아. 케이크까지.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홍랑꽃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았다.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 자유로운 하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아빠,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정민이도 건강하고 저도 행복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민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누나, 형, 웃어봐요. 세 사람이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 자유로운 웃음, 행복한 웃음. 정혜는 더 이상 7번 종업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혜였다. 김정혜. 자유로운 한 사람. 자신의 삶을 사는 한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사람. 그리고 다시 피어난 홍랑꽃.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다. 금지된 사랑을 선택한 여자. 목숨을 걸고 동생을 구한 여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여자. 김정혜.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그녀 자신의 삶.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자유를 만끽하셨나요?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빛 이야기 연구소였습니다.